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충담사의 찬 기파랑가라는 작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갈래는 19체 향가예요. 그러면 향가의 갈래별 특성 먼저 공부하고 찬기파랑가를 양주동 해석본과 김한진 해석본을 연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향가라는 것은 통일신라 때 쓰여진 향찰표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향찰표기죠. 그러면 향찰표기라는 것은 뭐냐면 차자표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차자라는 것은 글자를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어떤 글자를 빌려 썼겠어요? 이때는 신라 시대니까 한자를 빌려 썼겠죠.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을 차자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뜻만 빌린 게 아니고 소리도 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했나 볼까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열치며거든요. 그러면 한자를 빌렸을 때 열치다, 열다라는 뜻의 열다죠. 그러면 치면은 치가 접사이고 며는 어미잖아요. 이와 같이 접사와 어미까지 모두 빌려서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향찰표기예요. 게다가 우리말의 순서와 한자의 순서는 다르죠. 그래서 열치며를 본다면 열치며 나타난 달이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표기가 이제 김한진 해독 이 부분은 이제 양주동 해독본이네요. 양주동이라는 분이 이렇게 향가라는 것은 이렇게 떠돌면서 노래로 불리던 것들을 이제 차자표기법, 즉 향찰로 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향찰 표기는 한자 표기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말 표기라고 해야 되죠. 우리말 표기입니다. 그런데 열다라는 뜻에 뭐 한자가 있을 거예요. 뭐 열다 개자가 쓰이겠죠. 그 다음에 나타나다, 나타날 출자를 쓸 것이고 달월을 쓰겠죠. 그런데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며 나타난 그 다음에 달이와 같은 조사 어미 접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사 어미 접사까지 모두 표기한 것이 바로 향찰 표기이면서 동시에 순서도 바꾼 거죠. 원래 한자의 순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예요. 그런데 우리말의 순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순서대로 바꾸고 또 한자에는 없는 형식 형태소죠. 조사, 어미, 접사 이러한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죠. 이런 형태소까지 다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그럴 때 뜻이 있는 거, 열다, 나타나다, 달 이런 뜻이 있는 것은 뭘 빌렸어요? 한자의 뜻을 빌렸죠.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이 뜻이 없는 것, 조사, 어미,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는 뭘 빌렸어요? 소리를 빌렸어요. 자, 뜻을 빌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훈차라고 합니다. 뜻훈차. 뜻훈자에다가 빌릴 차. 소리를 빌렸다. 그래서 얘는 음차라고 합니다. 조사, 어미, 접사, 음차. 그 다음에 뜻이 있는 것 훈차를 빌려서 훈차해서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 향찰 표기는 차자표기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우리말 표기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 표기. 한자 표기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이 향가의 특징이 뭐냐, 향찰 표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 특성인데 향가의 형식은 사고체,
팔구체, 십구체 형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십구체,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사구체를 가장 먼저 쓰다가 팔구체, 십구체로 나오죠. 이럴 때 십구체 향가가 가장 발전된 형식이죠. 이렇게 발전된 형식을 정제된 형식이라고 하고요. 정제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구체 향가는 네 줄이란 얘기죠. 이 네 줄은 기, 승, 전, 결, 의 4단 구성을 취하고요. 팔구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2단 구성을 취합니다. 2단 구성. 그 다음에 십구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을 취해요. 3단 구성이라고 할 때 맨 앞부분을 기, 중간 부분을 서, 마지막 부분은 결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가에서 낙구의 첫 부분, 이 부분은 뭐라고요? 감탄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 어디에 계승됐어요? 시조에 그대로 계승되죠. 이것이 뭐로요? 시조로 계승되는데, 시조는 고려 말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죠. 그럼 시조는 세 줄이란 말이에요. 평시조를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러면 3단 구성을, 이 향가의 3단 구성을 계승했고요. 3단 구성을 또 하나는 이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를 시조 종장의 감탄사로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초기 시조는 감탄사로 나타나고요. 중기로 넘어갈수록 이 감탄사 대진에 3음절로 고정이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럼 이번에는 이 향가의 낙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낙구는 항상 이렇게 감탄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감탄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상을 집약한다. 혹은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하고 감탄사로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시상을 마무리한다. 왜 시상이 마무리돼요? 마지막 구절이니까요. 자, 요런 기능은 향가, 낙구의 공통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이건 향가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바로 시상이 전환된다. 시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찬기파랑가는 시상 전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용상.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시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시상이 전환된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나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향찰의 특징, 그러니까 향가의 특징은 뭐냐면 향유 계층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라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향가를 지은 건 아니에요. 향유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차자 표기법을 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귀족과 승려, 일부 귀족과 승려들만이 이 향가를 향유했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러면 원래 이 향가는요, 이렇게 귀족들이 쓰고 나면 일반 민중들도 부르긴 하죠. 노래로는 부르는데 이 향가를 창작한 계층은 귀족과 승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층이 향가를 창작하진 않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하지만 노래로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향유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창작했다는 말이에요. 향가를 창작한 계층은 일부 계층 귀족과 승려들 뿐이었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 자, 향가를 향유하고 창작한 계층은 주로 귀족과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적 색채가 아주 두드러지죠.
자, 대부분의 향가가 불규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 한편의 향가는 불규적 색채가 아닌 유교적 색채를 지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민가라는 작품인데요. 안민가는 작자는 똑같습니다. 창기파랑을 지은 충담사라는 스님이 지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교적 색채, 왕이 명령했으니까 유교적 색채가 두드러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내용이 뭐냐면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생활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는 노래예요. 왕은 왕답게 백성을 돌보고 귀족은 귀족답게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교적 색채를 지닌 향가도 있다 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향가의 특징입니다. 향가는 향찰표기예요. 그래서 2부에서 2부로 불려지기, 노래로 부르기도 했지만 귀족과 승려들이 주로 지었으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뜻은 훈차하고 소리,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음차,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현한 향찰 표기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향가의 형식은 4구체, 8구체, 19체 형식으로 나뉘어지는데 4구체 향가 대표적인 작품이 서동요라는 거 있죠. 여러분 한 번쯤 보았을 거예요.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고요. 8구체 향가는 모죽지랑가가 대표적인 8구체 향가이고요. 또 8구체 향가로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도 연관해서 여러분이 배워두셔야 합니다. 모죽지랑가는 8구체 향가요. 8구체 향가니까 19체 향가보다는 정재미가 떨어지겠죠. 좀 덜 다듬어진 노래라서 이 처용가에는 고도의 상징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상징과 비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8구체 향가이기 때문에요. 우리 창기파랑가 설명하고 나서 얘도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잠깐 설명하자면 모죽지랑가니까 죽지랑도 역시 화랑도예요. 화랑도의 죽음을 보고 추모하는 노래인데요. 이 모죽지랑가는 창기파랑가와 달리 자연물을 비유해서 죽지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창기파랑가에는 없는 재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한다는 점에서 창기파랑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또 표현법으로는 상징과 비유가 모죽지랑가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창기파랑가에는 사용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처용가도 알아야 되는데 처용가는 왜 문학사적 의의가 있냐면 현재 전하는 가장 마지막 향가예요. 향가의 마지막 작품이고 이 처용가 같은 경우에는 주술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부른 노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벽사진경 이라고 합니다. 벽사진경은 뭐예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서 경사를 맞아들인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처용가고요. 이 처용가는 고려시대에도 영향을 주어서 또 다른 버전의 처용가가 고려시대에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죽지랑과 처용가는 차이가 있는 거죠. 모죽지랑가와 처용가 그 다음에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서정시고요. 처용가는 집단적 주술시라고 해야 되는데 집단적 주술시는 처용가가 처음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구지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구지가는 이제 왕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주술적인 노래를 부른 거죠. 김수로 왕 탄생설화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9체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의 향가이다.
그래서 이 가장 정제된 형식의 향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산해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해가는 어디에 전해지냐면 삼국유사의 14편, 균여전의 11편,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 시험 범위가 창기파랑가도 들어가고 또 제망매가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향가, 식구제 향가가 2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향가의 특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식구제 향가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사용된다. 그리고 주로 귀족과 승려들이 향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향가를 향유한 것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자, 4구체는 4줄인 거고 8구체는 8줄인 거고 19체는 10줄인 거죠. 자, 그래서 19제 향가는 10줄인데 기서결 4줄 4줄 2줄의 형식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해서 이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한다. 시상을 집약한다는 것은 주제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조된 정서, 감탄사니까 고조된 정서를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나오니까 시상, 시의 내용을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창기파랑과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시상 전환의 내용이 없지만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시상 전환의 역할까지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가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제 모죽질환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양주동 해독본 먼저 볼게요. 양주동 해독본은 김한진 해독본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예, 대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화 구조. 대화 구조라는 것은 묻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화 구조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문답 구조라고도 얘기하죠. 문답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대화 형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대화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답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럴 때 자, 화자가 달에게 물어보는 부분, 여기는 화자의 질문이 되겠고요. 3구까지가 화자의 질문이고요. 4, 5, 6, 7, 8까지가 달의 대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낙구가 화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 먼저 구분하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자가 달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물어요.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화자가 달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달이 새파란 나리의 시냇물에 새파란 나리 시냇물에 혹은 시냇가에 기랑의 즈이는 모습입니다. 기파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일로 나리 지복에 1호부터 내가의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화자가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서리까지 모르실 화반 우두머리요 라고 끝나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 창기파랑가는 자연물의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여 기파랑의 모습을 예찬하고 추모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연물의 기파랑이 어떤 모습을 비유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봅시다.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에요. 그러니까 달. 이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나타낸다 라고 해도 말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자, 화자가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 달은 또 광명의 대상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온 세상을 밝혀주는 존재니까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또
달이 온 세상을 비추니까 광명의 대상이다. 달을 온 세상을 비추는 대상이다. 라고 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 물음표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달이 이렇게 대답해요. 새파란 시냇가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냇가는 맑고 청렴한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새파란 시냇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일로 날이 지벅에 라고 했는데 일로라는 거, 이로부터 시냇가의 조약돌에, 지벅에는 조약돌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시냇가의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싶어요. 그래서 낭이 지니시던 조약돌이니까요.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을 나타낸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마음의 끝을 쫓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기파랑을 닮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 기파랑의 그러한 고매한 인품을 담고 싶은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달입니다. 달의 대답이니까요. 그랬더니 화자가 감탄사, 아까 감탄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시상을 집약한다. 고조된 정서를 드러낸다. 또 시상을 마무리한다 라고 했어요. 잣나무가지가 높아. 여기서 잣나무가지입니다. 잣나무가지는 뭐냐면 이제 소나무 이파리랑 좀 비슷한 건데 늘 푸르면서 끝이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가지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고결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리까지 못 덮을 화반이요. 화반은 뭐냐면 머리에 쓰는 꽃갈 같은 거예요. 근데 머리에 쓰니까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두머리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우두머리니까 기파랑을 상징할 거예요. 기파랑은 화랑도의 우두머리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한 말은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둘째 나리, 시냇가. 그래서 이 나리, 시냇가는 기파랑의 맑고 청명한 인품을 상징하는 거고, 지벅이는 자갈 혹은 조약돌을 말하죠. 원만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잣나무까지는 기파랑의 고결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게 양주동 해석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학의 미적 범주를 볼 때 문학의 미적 범주, 자, 문학의 미적 범주라는 것은 문학을 보고 느끼는 감동이란 뜻입니다. 미가 아름다울 미고 이 미는 감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동, 이 범주를 네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숭고미, 둘째는 우아미, 셋째는 골개미, 넷째는 비장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숭고미는 뭐냐면 매우 위대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을 의미해요. 자, 매우 대상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숭고미가 느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숭고미는 대부분 높은 경직에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이제 닮을 수 없는 고귀한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숭고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아미는 대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조화와 균형의 상태니까 대상을 보고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우아미가 느껴진다라고 하고요. 골개미는 해악과 풍자가 느껴질 때 우리는 골개미라고 합니다. 비장미는
대상이 너무 슬퍼서 비극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비장미가 느껴진다고 해서 비극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화자가 너무 슬픔을 느낀다. 그러면 비장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구미는 어떤 대상을 따르고자 해요. 그 다음에 우아미는 대상을 보니까 만족스러워요. 골개미는 해악과 풍자가 나타나요. 비장미는 대상을 보니까 슬픔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 순구미는요. 어떤 대상이 너무나 훌륭해서 따르고자 할 때니까 이 부분 네, 순고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죠. 달이 이 기파랑의 마음의 꽃을 쫓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순고미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아미는 내가 자연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네. 우와, 이럴 때 만족감을 느낄 때 예, 우아미가 느껴지고요. 해악과 풍자와 같은 작품이 있을 때 골개미,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멀 때, 이럴 때 우리는 비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양주동 해석본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큰 특징이 대화 구조로 이루어졌죠. 문답 구조라고도 하고요. 대화 형식이라고도 하고 대화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죠. 또 그건 뭐예요? 달, 나리, 시냇물, 지벅이, 조약돌, 아까 잣나무까지 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고도의 상징과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상징은 뭡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립할 때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상징시다, 대주적 시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잣나무까지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서리가 뭐예요? 이 서리까지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덮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리는 기파랑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니까 부정적 시어죠. 이 부정적 시려 중에서도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부정적 시어와 잣나무까지라는 긍정적 시어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얘는 상징시가 되겠습니다. 대조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서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움, 그러니까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기파랑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추모적인 시죠. 추모는 뭐야? 죽은 이를 그리워한다는 거니까 지배적 정서는 그리움이고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하니까 예찬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로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을까요?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달을 올려다 보았죠. 그 다음에 신학가를 내려다 보았죠. 그 다음에 조약돌을 보았죠. 그 다음에 서리까지 덮지 못할 우두머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선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맨 처음에 달을 보다가요. 시냇가를 보다가 조약달을 보았으니까 조약돌을 보았으니까 자 시선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색채 이미지의 대조가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 어디 있나요? 흰 구름이 있네요. 흰 구름이 있고 또 새파란이 있네요. 그럼 얘는 파랗다, 희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의 대조도 맞지만 색채어의 대조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색채어는 뭐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흰색, 파란색 이렇게 말하면 색채어고요. 만약에 구름 그 다음에 소나무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걔는 색채 이미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색깔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색채 이미지인 거고요. 색채어는 희다, 파랗다 라고 하면 색채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흰 구름, 새파란이 나타났으니까 색채 이미지
대조도 되는 거고요. 색채어도 되는 건데 또 여기 잣나무까지에도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시에 색채 이미지 혹은 색채어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 이상 있다. 그러면 색채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혹은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까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뭐가 되는 거죠? 색채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색채 이미지가 되는 거고, 새파란 시냇가라고 했으니까 새파라니까 얘는 색채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구름, 흰만 보면 색채어고 구름을 보면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김한진 해독본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앞에서 다 해설을 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김한진 해독본 봅시다. 자, 김한진 해독본과 양주동 해독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내용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양주동 해독본은 대화 구조였다면 김한진 해독본은 대화 구조가 아닌 독백의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건데, 자, 원래 향가, 19체 향가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19체 향가는 4, 4, 2, 4줄, 2줄 해가지고 기, 서, 결, 의 3단 구성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작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기파랑가는요. 아까 김한진 해독본은 3, 5, 2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김한진 해독본은요 또 이렇게 5, 3, 2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봅니다. 흐느껴 바라보며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서리에 시냇가에 낭이 지니시던 모습이 있구나 숲을 이어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독백체인데요. 화자가 흐느끼면서 울면서요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어요? 달을요. 그런데 그 달이 이슬을 밝히는 달이란 거죠. 화자가 흐느끼면서 이슬을 밝히는 달을 바라봤는데 그 달은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갔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떠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저승으로 갔다라는 의미니까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달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양주동 해석본과 같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갔으니까 바로 기파랑의 죽음을 의미한다. 자, 흐느껴 내가 지금 화자가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이 흰 구름은 기파랑이 죽음으로 가는 곳이니까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다음 모래 가른 물서리에 모래를 갈라놓은 시냇가에 기파랑이 지니시던 모습이 있구나 숲을이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숲을은 역시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위에 나온 달은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비유했고요. 그것은 양주동 해석본이랑 똑같죠. 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숲을,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 그리고 모래 가른 시냇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랬으니까 이 시냇가도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양주동 해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냇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양주동 해석에서는 조약돌로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을 예찬했다면 이 김한진 해독에서는 조약돌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숲불이 나오는 거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흐느끼며 화자가
달을 봤는데 그 달은 이슬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달은 흰 구름을 쫓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고요. 그 흰 구름 근처에 모래를 가르는 시냇가에서 낭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숯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의 자갈밭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꽃을 쫓고 있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꽃을 쫓고 있는 건 누구예요? 화자예요. 아까 양주동 해석에서는 마음의 꽃을 쫓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달이었고요. 여기 김한진 해독본에서는 낭에 지내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화자예요. 요거 차이가 있네요. 이론의 자갈벌이라고 했는데 1호는 지명 이름이에요. 1호라는 지명에 냇가에 자갈밭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호라는 지역의 자갈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파랑이 지니시던 이 고매한 깨끗한 그 다음에 훌륭한 그런 마음의 끝을 내가 화자가 지금 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까지 높아 감탄사는 똑같죠. 감탄사의 역할 뭐라고요? 시상을 집약한다.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시상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계속 기파랑의 인품을 찬양하고 기파랑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은 없는 거죠. 낙구의 감탄사. 똑같습니다. 자, 양주동 해석이나 김한진 해석이나 전체적인 주제는 똑같아요. 그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면서 춤하고 있다는 것. 잣나무가지 높아. 그래서 여기죠. 잣가지도 양주동 해석의 잣나무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가리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은 양주동 해석의 서리와 대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파랑에게 닥친 시련, 부정적인 의미고요. 눈도 덮지 못할 꽃갈이여 라고 했는데 이 꽃갈은 기파랑을 비유한 것으로서 아까 양주동 해석에서는 화반이여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화반이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갈도 우두머리고요. 화반도 우두머리라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똑같죠.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무슨 미가 드러나요? 순고미. 자, 단지 양주동 해석본에서는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쫓고 있다 라고 양주동 해석에서는 달이 기파랑의 모습을 쫓고 싶다 라고 했고요. 여기 김한진 해독본에서는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쫓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양주동 해석본에서는 떠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한 시상전개. 그 다음에 김한진 해석본에서는 독백체라는 것만 다르죠. 나머지 의미는 똑같아요. 약간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요. 자,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 주제는 양주동 해석본이나 김한진 해독본이나 이제 다르지 않아요. 자, 화자는 기파랑의 죽음을 독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김한진 해독본이니까요. 자, 화자의 정서의 태도는요, 당연히 그리움이 지배적 정서고요. 추모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죠. 주제는요, 기파랑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예찬을 담은 향찰이었습니다. 자, 이 김한진 해독본의 가장 큰 특징은 독백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김한진 해독본과의 차이점이고요. 화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화자는 지금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을 예찬하면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자, 눈이라는 것은
양주동 해석본의 서리와 같은 의미로 기파랑의 실언에 해당한다는 것, 꽃갈은 기파랑을 비유한 말이고요. 잣나무까지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그 다음에 숲풀은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 물설이 역시 깨끗한 인품, 달 고매한 인품을 말하고, 또 양주동 해석본에서는 조약돌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조약돌은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드고의 모죽지란가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추모한다 죽지랑을, 죽지랑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인데, 자, 얘도 갈래는 향가입니다. 향가인데 몇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얘는 8구체 향가요. 8구체 향가니까 19체 향가인 사내가보다 정재미가 떨어질 거고요. 문학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유와 상징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창기파랑가나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비유하는 향가였다면 여기는 비유와 상징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볼까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찬 기파랑가랑 모죽지랑가의 내용상 가장 큰 특징은 둘 다 추모시, 예찬적은 맞지만 모죽지랑가는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이 있고 창기파랑은 재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제망매가는 재회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어 시름이 잠기는구나.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워하는 건 지나간 봄인데 여기에 또 의미가 있겠죠. 지나간 봄은 바로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절,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슬퍼서 걱정에 잠긴다. 그럼 뭐야? 슬픔이죠. 죽지랑의 죽음에 대한 슬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에 주름살을 지니려 하는구나. 그럼 이것은 죽지랑의 모습이겠죠. 죽지랑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주름살을 지니려 한다. 죽지랑이 늙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죽지랑이 늙었다는 것은 현재 늙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죽지랑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 눈 돌릴 사이에라도 만나 뵙기를 소망하니 이루리 소망한다.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이죠. 재회를 소망한다. 그러면 얘는 불교의 윤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불교에서는요. 어떻게 만나요? 돌을 닦으면 미타찰에서 만날 수 있죠.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사상입니다. 낭이여, 여기 뭐예요? 감탄사죠.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서 잘밤 있으리.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죽지랑이시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이 그대를 향해 가고 죽음의 세계에서 같이 지낼 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있는 거죠. 자, 죽지랑이시여 내가 화자가 당신이 그리워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해 가고 있으므로 죽음의 세계에서라도 같이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재회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있어요. 자, 죽지랑가는 8구체 향가니까 의미상 4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죠. 1, 2, 3, 4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한 단락, 여기를 1, 이렇게 한 단락, 여기를 2라고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첫 부분에서는 죽지랑의 생전의 모습을 그리워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 슬픔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뭐 정신적 성숙 혹은 고매한 인품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 인품을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나타내신 얼굴에 주름살을 지니려 하시는구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렇게 훌륭한 인품에 혹은 아름다운 얼굴이 점점 늙어가시는구려. 눈 깜짝할 사이에라도 잠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재회에 대한 소망. 자, 죽지랑이시여 도노법이죠. 감정을 드러내는 낙구입니다. 낙구라고 여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감탄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감탄사. 감탄사이면서 도노법이네요. 감탄사, 도노법. 19체 향가가 아니니까요. 형식상의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내가 죽지랑을 그리워해서 마음이 죽지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두드러지는 점이 찬 기파랑가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또 형식상에는 8구체 향가라는 것,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면이 19체 향가보다는 떨어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